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2020년 2차 기출문제 직업상담학 과목 11번부터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11번 상담사의 윤리적 태도와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내담자와 상담관계 외에도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안 됩니다. 이중관계에 해당되죠. 이중관계라는 것은 이제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관계는 이제 개인적인 관계를 같이 맺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중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안 된다. 상담실 외에서의 관계는 이제 갖지 않도록 개인적인 관계 금지입니다. 2번 과거 상담사와 성적 관계가 있었던 내담자라도 상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 좀 안 된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3번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 보호를 위해 상담 종결 즉시 상담 기록을 폐기한다. 이것은 상담 기록을 즉시 폐기하면 안 되고 일정 기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마다 이제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상담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또한 또 다시 상담을 받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 기록은 보관을 해야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비밀 보장은 유지가 돼야겠죠. 그 상담 기록의 비밀 유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4번 비밀 보호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갈등 상황에서는 동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자문을 구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동료 전문가의 말을 따른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존주의 상담 중요하죠. 1번 실존주의 상담의 궁극적 목적은 치료이다. 입니까? 궁극적 목적은 치료가 아니라고 했어요. 치료가 궁극적 그 목표가 아니라고 했었죠.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2번 실존주의 상담은 대면적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렇죠. 대면적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진정한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본래적 모습, 즉 인간의 실존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실존주의 상담입니다. 딱 느낌, 이것도 약간 이미지 느낌이 그렇잖아요. 궁극적 목적은 치료가 아니에요. 치료가 진짜 목적이 아니다. 무엇이냐? 인간의 실존을 회복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만남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대면적 관계를 중시하는 겁니다. 정리되셨나요? 그럼 3번 인간에게 자기 지각의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인간 자기 자각 능력 강조했습니다. 4번 자유와 책임의 양면성에 대한 지각 중시한다. 그렇죠. 자유와 책임 이 둘의 갈등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실존주의 간단하게 또 정리해 볼게요. 빅터 프랭클 얄롬 실존주의 상담입니다. 삶의 목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치료, 실존주의 상담의 치료를 로고테라피라고 했었죠. 의미 치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삶의 목적, 의미를 중요시해서 의미 치료. 자유와 책임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실존주의 상담이니까 이제 실존에 대한 고민. 이런 문제를, 실존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상담이죠. 그리고 자기자각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자각 능력 강조했고요. 실존주의 상담에서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 4가지 중요하죠.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는 죽음, 자유, 고립, 무의미성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반면에 이러한 죽음의 불가피성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또한 삶을 지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현상과 욕구 간의 갈등이 있어요. 죽음의 불가피성,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 네, 이런 갈등이 인간의 중요한 관심사다. 또한 자유는 책임이랑 연관이 되죠. 자유를 원하는 동시에 책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에 갈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고립, 소외에 대해서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고립, 소외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다.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했죠. 또한 무의미성은 이 무의미한 세상에서, 이 무의미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찾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궁극적인 관심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자유, 고립, 무의미성, 이 네 가지를 강조했죠.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치료가 상담 목표가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인식하고, 이것도 이제 자기 자각과 관련되는 내용이죠. 현재 상태 인식하고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실존주의 상담의 그 발생 배경, 출현 배경을 살펴보면 좀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실존주의 상담이 어떻게 나왔다 그랬죠? 이제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그 몇 년간 수용되면서 지냈던 경험을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이 깨달은 것, 실제로 삶의 의미, 희망, 삶의 목적이 우리가 삶을 지탱하는데, 버텨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이런 것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고, 그래도 희망이 없고 뭔가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이런 것에 고민을 하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삶을 더 오래 지키고 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버텨나갈 수 있다. 요약하면,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상태 인식하고 피해자적 역할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실존을 회복하려면 진정한 만남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존주의 상담, 잘 정리해 보시고요.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방형 질문의 형태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시험이 끝나고서 일단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면 어떤 질문이죠? 질문 형태가 질문 형태 응답하는 범위가, 응답의 범주가 자유로운 거죠. 응답의 범주에 제한이 없는 것,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응답 범주를 가진 질문이 개방적 질문입니다. 이 개방형 질문 1번. 시험이 끝나고서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개방형 질문 맞죠. 자유롭게 응답의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죠. 3번. 당신은 학교를 좋아하죠? 이건 뭐죠? 예, 아니오의 응답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또한 유도하는 질문이라서 아주 좋지 않은 질문입니다. 당신 학교를 좋아하죠? 라는 것은 좋아한다는 가정이 어느 정도 깔려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유도 질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폐쇄적 질문이기도 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당신은 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것도 이제 자유로운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 범주에 제한이 없는 개방형 질문입니다. 넘어갈게요. 14번. 일반적으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기법 중 내담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내면적 감정에 대해 반영하는 것은, 이거 뭐죠? 이거 우리 몇 번 봤던 문제죠.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공감입니다. 공감. 이렇게 텍스트로는 정말 이제 자주 나오기도 하니까
뭐 너무 잘 알겠죠.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하면은 공감이 아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 쉽지만 않냐? 자, 공감에 대해서 다시 복습할게요. 공감, 공감적 이해. 감정에 대한 반영을 공감이라고 하죠. 감정을 반영해 주는 것. 네. 반영이라는 것은 이제 리플렉션이죠. 리플렉팅. 이제 약간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주는, 반영해 주는 것. 이것을 이제 그 반영이라고 하는데,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자신의 내면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고, 네.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자신의 내면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고 그 내면적 감정에 대해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객관적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된다. 네. 공감, 이게 너무 이 몰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객관적 위치를 벗어나서, 네. 오히려 막 내담자보다 더 막 울고 더 슬퍼하면서 뭔가 이게 더 좀 객관적 위치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상담자 분들 중에. 네. 그렇지 않으면 또 공감을 잘 이제 하지 못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래서 공감이 이제 굉장히 쉽지만 머리로 이해하긴 쉽지만 이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공감은 내담자의 자기 탐색과 수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공감 중요하죠. 나머지 보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석. 해석은 내담자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추론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상담자가. 내담자가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제 내담자의 이야기나 과거 경험 등을 토대로 해서 그 속뜻, 이면의 이야기를 이제 해석해 주는 것,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숨겨진 의미, 뜻, 숨겨진 감정, 네, 무의식적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을 상담자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과정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겠죠. 네, 해석입니다. 그리고 명료화. 명료화라는 것은 불분명한 걸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잖아요. 내담자의 말 속에 포함된 불분명한 부분을 상담자가 명확하게 부각시켜서 말해주는 것이다. 네, 내용에 초점을 둔다고 했어요.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말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재진술해 주는 거죠. 네. 좀 더 명확하게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명료합니다.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게 해석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해석은 숨겨진 의미, 네. 숨겨진 의미, 내담자가 직접 말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거기에 과거 경험이나 내담자의 이야기들 속에 숨겨져 있는 속뜻, 욕구, 감정 이런 것들을 꺼내주는 것, 꺼내서 이제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해석이죠. 하지만 명료화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냥 내담자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명료화입니다. 내용의 초점. 직면은 내담자가 불편해하는 거죠.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과 느낌에 대해 마주하도록 하는 것이 직면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중요한 이야기이고 중요한 상담 기법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정도는 다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15번. 현실 치료적 집단 상담의 절차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현실 치료 우리 공부하는 중에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현실 치료도 상담 이론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에요. 아주 자주 나오진 않지만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래서, 우몰딩 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현실치료. 그래서 현실치료 하면은 우선 WDP 모델을
떠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WDEP 모델. 우선 현실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현실 치료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현실적인 부분. 그래서 실제 행동의 변화,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행동의 변화가.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인간의 자율성, 책임,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네, 인간은 자율성이 있는 존재고 그만큼 자율과 책임은 항상 붙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 또한 책임을 강조했고 그래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 자율성, 책임,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네, 물론 자기 선택이니까 자기 결정을 강조하고 여기에 초점을 둔 거죠. 그래서 계획 수립 평가를 통해서 이제 그 치료를 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목표로 하게 되고 단기 치료. 보통 현실 치료는 단기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계획 수립 평가는 이제 WDEP 모델을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단계로는 WDEP 모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W, want, 욕구입니다. D, doing, 행동. E, evaluation, 평가. P, planning, 계획 및 실행. 그래서 욕구, 행동, 평가, 계획 및 실행. 이런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먼저 W, want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바람, 욕구, 지각을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 과정이 이론은 다 다르지만 전반적인 과정은 다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이 되는 거 어느 정도 느끼시겠죠. 네. 처음에는 내담자의 현상에 대해서 탐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 욕구, 지각에 대해서 탐색을 합니다. 탐색 단계가 끝났으면 행동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내면에 대해서 탐색을 했으니까 현재 행동은 어떤지 현재 행동에 초점을 두는 단계가 이제 행동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현재 행동을 평가하는 단계, 이밸류에이션 단계. 그 평가를 했으면 평가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계획 및 실행을 하는 단계가 플래닝 단계죠.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합니다. 네, 내담자의 그런 욕구, 지각, 내면적인 부분 탐색을 하고 바라는 바, 원트를 탐색하고 행동에 초점을 두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면은 앞으로의 계획이 나오겠죠. 그래서 WDEP 모델. 그래서 계획 수립 평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행동 변화에 있어서. 네. 현실 치료 글래서 우볼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현실 치료의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직업 상담이기 때문에 현실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현실 치료적 집단 상담의 절차, 기법에 대해서 또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것도 현실 치료 이론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막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 읽어보면서 이해하면은 되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맞힐 수 있어요. 자, 현실 치료 집단 상담의 절차 기법 하나씩 살펴볼게요. 질문하기, 욕구 및 바람 탐색 및 확인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현실 치료의 진행 과정 자체가 이제 여기는 이제 집단 상담의 절차인데 실제 그냥 개인 치료에서도 상담자와 내담자가 치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담자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상담자가 질문하면 내담자가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기 굉장히 중요한 절차, 기법이 되겠죠. 네, 질문하기, 내담자의 욕구, 바람, 지각 등을 탐색하고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질문하기입니다. 그리고 유머의 경우에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유머를 사용하는 것도 이제 현실 치료의 기법입니다.
개인적인 성장 계획을 위한 자기 조력.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 절차겠죠. 네, 개인적인 성장 계획, 여기 계획 및 실행 단계. 현실 치료에서는 이제 내담자의 자율성, 책임, 선택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성, 책임, 선택과 관련해서 자기 조력 중요하겠죠. 네, 개인적인 성장 계획을 위한 자기 조력. 그 다음 토의와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질문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러다가 현실성, 책임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되는 부분,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여기에 초점을 두고 토의와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직면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담자가 현실적인 부분, 현실적 책임과 관련해서 모순된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직면을 시켜줘야 합니다. 역설적 기법은 이제 하나의, 이것도 기법이죠. 내담자에게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역설적이라는 건 되게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이게 사고의 전환이잖아요. 완전 사고를 뒤집는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역설적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인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설적 기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질문, 유머, 개인적인 성장 계획을 위한 자기 조력, 토의 논쟁, 네. 그리고 직면, 역설적 기법. 네. 그래서 이게 현실성, 책임성 이런 거를 중요시한다 했잖아요. 자율성, 책임, 선택, 현실적.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둔 기법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로 돌아가면 집단상담, 현실치료적 집단상담 절차와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숙련된 질문, 그렇죠? 유머,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자기조력, 그렇죠? 조작기법의 사용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4번. 넘어갈게요. 16번. 체계적 둔감화를 사용하는 상담 기법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이거 우리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은 다 맞추셨죠? 네, 행동주의 상담, 직업 상담 기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행동주의 기법, 행동주의 상담의 기법. 자, 체계적 둔감화 대표적이고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체계적 둔감법이라고도 하죠. 체계적이라는 의미는 체계적이니까 점진적, 단계적 이런 의미죠. 점진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불안 자극에 대해서.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에 대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것. 체계적 둔감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노출을 통해서. 상상 노출하는 거죠. 네, 상상으로 노출하도록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불안 자극에 대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을 높여간다. 불안 공포증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증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사용한 것이다. 고전적 조건 형성,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 구분되시나요? 네, 고전적 조건 형성 누구죠? 네, 파블로프. 그리고 개가 나와야죠. 파블로프의 개 어떤 내용이었죠? 개에게 먹이를 주면 개는 먹이만 보고 어때요? 침을 막 질질 흘리죠. 그냥 거의 자동적인 반응으로. 이것을 이렇게 자동적인 반응을 무조건적 반응이라고 했죠. 네. 먹이를 보면 침을 흘리니까 먹이는 자극이 됩니다. 먹이는 무조건적 자극. 침을 흘리는 것은 무조건적 반응. 그래서 자극, 반응, 무조건적 자극과 무조건적 반응이 있는데, 이때 개에게 먹이를 줄 때 종소리를 같이 들려줬죠. 그래서 종소리를 들려주면 이제 개가 종소리
종소리를 계속 매번 들려주는 거예요. 먹이를 줄 때마다. 그러면 나중에 개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막 흘린다. 이게 조건 형성이 된 거죠. 종소리에 대해서 침을 흘리는 반응으로 조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종소리는 자극이잖아요. 종소리를 들으면 침 흘리는 거니까. 어떻게? 조건 형성이 된 자극. 조건 자극이라고 하죠. 종소리. 그리고 침을 흘리는 것은 조건 반응이 되겠죠. 조건 형성에 의한 반응이니까. 이것이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이용한 기법이고 3단계 과정도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어요. 처음에 근육을 이완합니다. 네. 근육을 이완시키고 나서 근육을 이제 릴렉스 하는 거죠.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긴장,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불안 자극에 대해서 위계 목록을 작성한다고 했어요. 위계 목록. 불안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네. 불안을 조금 일으키는 것과 많이 일으키는 것까지 단계적으로 목록을 작성한다고 했죠. 왜? 둔감화 작업을 위해서. 불안 자극의 위계 목록이 작성이 되면 낮은 순부터 불안 자극이 낮은 수준의 것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둔감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둔감화 작업이 뭐죠? 상상 노출이죠. 네, 떠올리면서 이제 노출하도록, 상상으로 노출하도록 하는 것이 둔감화 과정이다. 그래서 근육 이완, 불안 자극의 위계 목록 작성, 둔감화 이렇게 3단계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체계적 둔감화, 네, 중요해서 아주 천천히 다시 자세히 우리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역조건 형성, 여기서부터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역조건 형성은 반조건 형성이라고 하죠. 카운터 밸런싱, 네, 역균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역조건 형성, 반조건 형성인데 이제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그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 반응의 연합을 방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어린이가 개를 무서워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린이 그 개가 이제 조건 자극이 되겠죠. 어린이에게 있어서 개가 조건 자극이 되고 거기에 따른 반응은 불안이 되겠죠. 네, 공포, 불안. 그래서 이 개와 불안, 이 반응을 연합하기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딱 같이 자극으로 제시를 하면은 이 개와 불안의 연합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 역조건 형성, 반조건 형성. 네, 새로운 자극 제시의 아이스크림. 그다음 금지 조건 형성, 내적 금지는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단서를 어떤 추가적 강화 없이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불안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단서를 계속 그냥 제시를 하고 있으면 엄청 불안 수준이 있다가도 차츰차츰 그냥 반응이 점점 낮아져서 중지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적 금지.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걸 제어한다는 거죠. 시간을 이렇게 지속될수록. 이것이 금지 조건 형성, 내적 금지입니다. 그리고 홍수법은 한꺼번에 빡이라 그랬죠. 홍수 나듯이. 최고치의 자극을 지속적으로 빡 한 번에 그냥 빡 한꺼번에 이렇게 딱 제시하는 거예요. 불안 자극을. 그러면은 그거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딱 그 극복이 된다. 이 원리가 홍수법. 네, 혐오 치료는 이제 그 어떤 중독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랬죠. 네, 알코올 중독 이런 거.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알코올과의 그 연합을 혐오 자극을 통해서 알코올과의 연합을 깨트리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술을 보면은 이제 막 구토를 하게 이렇게 혐오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술에 대한 접근을 이제 꺼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토큰 경제는 주로 어린이들 행동 강화에 많이 사용되죠. 네. 토큰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미리 이제 아이들의 그런 행동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미리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이제 강화 행동에 대해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이제 그 계획표, 토큰 강화 계획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하면은 행동의 목록을 쭉 바람직한 행동의 목록을 쭉 하고 토큰을 뭐 몇 개씩 준다. 이렇게 미리 표를 만들어 놓고 이 행동을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정해진 그 계획표 정해진 만큼의 강화물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 강화시키는 것이 토큰 경제, 토큰 기법입니다. 그리고 강화. 네, 강화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강화고요. 조형법. 조형법은 이제 단계적으로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쉐이핑이라 그러잖아요. 행동 조성, 행동을 조성한다. 점진적으로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행동이 있을 때 그 최종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가 있겠죠. 얼마 전에 그 놀면 뭐하니 지난주에 보니까 자전거 가르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유재석 아저씨랑 정준 아저씨가 자전거 타는 걸 가르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조형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자전거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것부터 해서 네, 발을 떼고 균형을 잡는 거, 그리고 페달을 올려서 이제 균형을 잡는 거, 이제 페달을 밟으면서 주행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복잡한 단계로 구성된 행동이 있으면 차례차례 점진적으로 그 원하는 행동, 바라는 행동, 바람직한 행동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조형법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만 강화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행동을 조성하는 것이 조형법. 네. 사회적 모델링은 우리 앞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모방 관찰 학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 어른들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학습하는 것. 이것이 모델링. 네, 대리적 강화. 그냥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강화가 된다. 이런 게 이제 사회적 모델링, 대리적 강화가 되겠죠. 네. 그리고 변별 학습은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구별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 이제 변별 학습. 어떤 자극을 변별하면서 이제 학습해 나가는 것. 네.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 기법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으면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네. 이게 다 행동적 기법이잖아요. 어떤 내면을 다루는 게 아니라 겉에 보이는 거. 네. 환경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행동주의 상담의 기본 과정이 뭐였어요? 이제 인간의 행동은 환경 조건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했어요. 환경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들이랑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네, 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행동을 원하는 행동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기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네, 막 이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행동주의 상담 기법 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 사이버 직업 상담에서 답변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사이버 직업 상담 1번. 추수 상담의 가능성과 전문기관에 대한 안내를 한다.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이버 직업 상담은 보통은 이제 단회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작성할 때 그 이후에 상담을 원하면 어디로 이제 찾아가고 연락을 해라.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추수 상담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줘야죠. 2번. 친숙한 표현으로 답변을 작성하여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물론이죠. 3번. 답변은 장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이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직업 상담에서는. 네, 장시간이 소요되면 내담자가 고민, 질문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제 그 기다리다가 이제 포기하게 되겠죠. 신속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속성. 사이버 직업 상담은 대개 단회기로 진행되고 신속성이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단회기, 신속성. 4번.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존칭을 사용하여 호칭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사이버 직업 상담 우리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절차. 제일 먼저 그런 고민 직업 상담
희망, 고민 글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그렇죠. 사이버 공간에 게시판 이런 곳을 통해서 질문자가 그 고민을 올리면 그거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절차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민글이 올라오면 상담자는 이 고민글의 진로 논점을 파악해야겠죠. 진로 논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핵심 진로 논점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네, 문제가 무엇인가 보고서 그 중에 핵심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진로 논점의 유형을 정한다 그랬어요. 진로 논점 유형 정하기는 그러니까 핵심 진로 논점이 구체적인지 아니면 성격에서 나온 문제인지 아니면 정보가 부족해서 고민인 건지 이 유형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알았으면 답변 내용을 구상하고 그 답변 내용 작성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거죠. 직업정보 가공하기, 그 다음에 답변 작성하기,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진로 논점 파악, 주요 진로 논점 파악, 핵심 진로 논점 분석, 진로 논점 유형 정하기. 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네, 18번 콜브의 학습 형태 검사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적은 반면 추상적 개념에 많은 관심을 두는 사고형. 네, 콜브의 학습 형태 검사 LSI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교육 쪽에 좀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나 청소년 학습 상담 이런 쪽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익숙한 검사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SI 이게 자주 출제가 됐던 부분은 아닌데 이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브의 학습 형태 검사에서 이제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사고형이라고도 하고 학습 양식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이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됐는지부터 살펴보면 이제 지각 차원이 있고 처리 과정의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각 차원에서는 구체적 경험과 추상적 개념화가 있습니다. 지각을 하는 방식이죠. 지각 어떠한 그 대상을 지각하는 방식이 구체적 경험을 통한 방식, 추상적 개념을 통한 방식,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분류를 했고,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반성적 관찰을 통한 처리 방식, 능동적 실험 과정을 통한 처리 방식,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방식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어떤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획득을 합니다. 네, 구체적 경험을 통해 정보를 획득을 하면 반성적 관찰 과정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체계화하게 됩니다.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추상적 개념화 과정을 통해 이 체계화된 내용을 일반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일반화된 내용은 이제 능동적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경험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콜브의 이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차원의 이제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4분면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각 유형마다 이제 1가지의 유형이 있어서 4가지 유형으로 학습 양식이 분류가 된다라고 한 것이 이제 콜브의 학습 형태 검사에서 이야기하는 학습 양식 유형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죠? 네, 그래서 구체적 경험,
추상적 개념화. 경험을 통해 지각한다. 추상적 개념화를 통해 지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좀 그 느낌이 이제 MBTI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지각 차원은 MBTI랑 좀 비교해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ISFP, ENTJ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이제 S와 N에 해당하는 게 이 지각 차원이거든요. 어떻게 인식하느냐. S는 경험을 통한 인식, N은 직관이죠. 네. 그래서 뭐 직관과 추상적 개념화가 같진 않지만 이제 경험을 통한 지각은 이제 인식과도 이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구체적 경험은 MBTI의 S형과 매우 유사하고 추상적 개념화는 비유하자면 N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네, 물론 이제 다른 이론이기 때문에 딱 들어맞진 않는데 이해를 하실 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성적 관찰과 능동적 실험. 이제 처리 과정 관련된 거는 MBTI에서는 J와 P 유형 관련인데 이게 좀 직접적으로 그 비유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성적 관찰을 통한 처리, 또 능동적 실험을 통한 처리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각 유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확산형 학습 유형의 경우에는 구체적 경험과 반성적 관찰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학습 양식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 상황을 인식하고 다양한 관점 중요하죠. 그래서 풍부한 아이디어, 상상력, 감성이 특징입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예술문학, 언어의 강점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확산형, 다양한 관점, 풍부한 아이디어, 상상력, 관점. 그리고 동화형의 경우에는 반성적 관찰과 추상적 개념화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유형이죠. 동화형. 그래서 추상적 개념, 아이디어를 선호한다. 추상적인 걸 선호하는 거죠. 실용성보다 논리성을 선호한다. 네, 추상적 개념화를 잘 활용하니까요. 그래서 논리적, 분석적인 것에 강하고 그래서 자연과학, 수학, 정보의 강점을 보이는 유형, 동화형. 네. 그 다음 집중형. 집중형은 수렴형이라고도 합니다. 수렴형은 추상적 개념화와 능동적 실험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유형이죠. 네. 실제적 응용성이 탁월합니다. 네. 능동적 실험은 이제 실제적 응용성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 강점을 보이고 기술적 과제 실험 선호, 사회성은 좀 부족하고 기술공학 엔지니어 성향이다. 적응형, 조절형. 능동적 실험과 구체적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유형이 적응형입니다. 네, 실무 실험 능력 탁월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호, 계획 수립 및 실행의 강점이 있고 다양성, 모험 추구, 타인 정보 의견을 중시하고 상업, 사업, 연구 성향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유형인데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또 뭐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유형의 이름 정도 그리고 이 표를 대략 자주 보고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 머릿속에 이미지로 찍어 놓으시면 네, 뭐 문제 나오면 좀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당연히 공부해서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콜브의 학습 형태 검사 처음 나온 내용이라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콜브의 학습 형태 검사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적은 반면에 추상적인 개념에 많은 관심을 두는 사고형은 자, 여기 동화형입니다. 동화형.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상담 이론과
상담 목표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행동주의 상담 이론이네요. 내담자의 문제행동을 증가시켰던 강화 요인을 탐색하고 제거한다. 문제행동, 강화 요인, 탐색, 제거. 네, 문제행동, 강화 요인 키워드 나왔네요. 네, 맞는 얘기죠. 2번 인지행동주의 상담 이론. 네, 비합리적 신념 확인, 수정. 맞죠? 인지행동주의라고 하면 인지상담, 인지행동주의, 인지행동 정서 다 다루는 게 인지행동 상담이죠. 네, 인지, 정서, 행동을 모두 다룬다.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 수정. 맞는 얘기고요. 3번 현실치료 이론.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탐색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얘기고요. 3번도 원하는 거, want죠. WDP 아까 했었죠. W, want, D, doing, 행동, E, evaluation, 평가, P, planning, 계획 및 실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제 실행, 계획 세우는 거죠.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그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이것도 중요해. 이제 현실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현실 치료에서는 현실성, 책임성 중요하다고 했고 자율성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네. 4번 게슈탈트 상담 이론. 내담자의 생활 양식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활 양식을 바꾸도록 한다. 이거 무슨 상담이죠? 생활 양식 뭐죠? 생활 양식이 키워드인 거?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그렇죠. 그 다음 게슈탈트 상담 이론의 상담 목표는 뭐예요? 자각과 접촉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각, 나의 신체적 감정, 사고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한 접촉, 외부 환경과의 접촉, 그래서 자각과 접촉을 통한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게슈탈트 이론의 목표였죠. 네. 그리고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하고 이제 내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게슈탈트 상담의 상담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게슈탈트 상담 앞에 우리 같이 공부했었죠?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 상담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네. 정리를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20번으로 넘어갈게요. 20번 직업 상담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업 상담의 목적 1번 개인의 직업적 목표를 명확히 해주는 과정이다. 그렇죠. 직업적 목표를 명확히 해주는 과정. 2번 진로 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이다. 네, 그렇죠. 진로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담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의사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3번 직업 선택과 직업 생활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과정이다. 네, 수동적이면 안 되겠죠. 네, 이런 문제는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반드시 마치셔야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태도를 함양해야겠죠. 4번 이미 결정한 직업 계획과 직업 선택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네, 이것도 직업 상담 목적에 해당되죠. 우리 직업 문제 유형 분류에서 직업 선택 문제 없음도 있었잖아요. 네,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두 번째 시행된 2급 필기 문제, 직업상담학 과목 다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과목 직업심리학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좀만 더 힘내서 반드시 복습하시고 앞에 영상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에 영상부터 그냥 꾸준히 이제 시청만 하셨더라도 이게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특히 여러 번 계속 반복을 하고 나올 때마다,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낮은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언급을 하고 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5회분 정도만 공부해도 그래서 복습 잘 하시면 정말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바늘 허리에 실 꿰어서 못 쓴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뭐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도 차근차근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내셔서 공부 남은 시험 기간에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